정혜 씨는 새로 이사온 아파트의 베란다 창가에 앉아 찻잔을 감싸주었다. 3월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70평생 고단했던 삶을 뒤로하고 맞이한 이 새 보금자리는 그녀에게 은퇴 후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지필실이 될 터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고 집안에는 은은한 라벤더 향과 오래된 서적의 종이 냄새가 섞여 평온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고요함이 좋았다. 타자기의 경쾌한 리듬 소리와 차 끓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 완벽한 고독이야말로 정혜 씨가 평생 꿈꿔온 문학의 토양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자 위층에서 쿵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천장을 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구를 옮기나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소음은 시간이 갈수록 기세를 더했다. 날카로운 금소금이 바닥을 긁는 소리, 무거운 물체가 툭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터져나오는 젊은 남자들의 거친 고성방가와 웃음소리. 천장에 매달린 거실 등기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로 진동이 발끝까지 전해졌다. 정혜 씨는 돋보기를 벗고 눈가를 지그시 눌렀다. 원고지 위로 흐르던 문장들이 소음에 휘말려 흩어졌다. 참다 못한 그녀는 며칠 뒤 정성껏 싼 과일 바구니와 함께 정중하게 적은 메모를 들고 위층 801호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나타난 남자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덩치 큰 사내였다. 그는 실내에서도 선글라스를 머리에 얹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클럽에서나 나올 법한 비트가 강한 음악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남자는 정혜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물었다. 누구세요? 배달인가? 아니요, 아래층 701호에서 왔습니다. 밤늦게 소음이 조금 심해서요.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 밤에는 조금만 주의해 주십사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이웃끼리 인사로 가져온 과일입니다. 정혜 씨는 최대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그러나 남자의 반응은 차가웠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받는 대신 코웃음을 쳤다. 아, 그 할머니? 아니, 아파트 살면 층간소음은 기본 매너로 참아야지 사사건건 문 두드리면 어떡합니까? 나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못 노나? 정 시끄러우면 귀마개를 사든가 아니면 저기 산속 단독주택으로 가시든가요. 요즘 노인네들 참 예민하시네. 남자는 정혜 씨의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를 툭 밀쳐내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복도에는 정혜 씨의 정성 어린 메모만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다. 정혜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평생 지켜온 예의가 짓밟힌 것에 대한 서글픔과 그 너머에서 끓어오르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메모를 천천히 주워 올렸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를 펴며 차분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의 인자함을 지우고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늙은 사자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정혜 씨는 알았다. 무례한 사람에게는 호소가 아니라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는 타자기 앞에 앉았다. 하지만 소설을 쓰는 대신 그녀는 아파트 관리 규약집을 꺼내 들었고 윗집 남자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좋은 소설이 치밀한 개연성 위에 세워지듯 복수 또한 완벽한 서사가 필요했다. 정혜 씨는 윗집 남자가 단순한 한량이 아니라 대규모 투자 자금을 굴린다고 허풍을 떨며 다니는 강 대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품격과 재력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는 것도 간파했다. 밤 1시 다시 천장이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 정혜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윗집 남자를 주인공으로 한 완벽한 몰락의 시나리오가 지필되고 있었다. 70대의 노인에게 남은 것은 기운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연륜이었고 정혜 씨는 그 연륜을 날카로운 펜 끝에 실어보낼 준비를 마쳤다. 젊은이, 무례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비쌀 거라네. 정혜 씨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찻잔 속에 식은 차를 단숨에 들이켰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은발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아파트의 밤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801호 남자에게는 말이다.
강 대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자신의 번쩍이는 외제차를 세우며 거들먹거렸다. 그는 오늘 저녁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릴 투자자들의 밤 파티를 위해 최고급 샴페인 박스를 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매는 그의 얼굴엔 오만함이 가득했다. 아래층 할머니의 항해 따위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다. 그에게 노인이란 그저 시대에 뒤떨어진 소음이나 견디지 못하는 예민한 방해물일 뿐이었다. 그 같은 시각 701호의 정혜 씨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단장을 마쳤다. 은은한 비취색이 감도는 개량 한복 위로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이 우아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 수첩에는 오래전 그녀가 교단에 섰을 때 가르쳤던 제자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혜 씨는 그중 김종태라는 이름 옆에 찍힌 작은 별표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렸다. 801호의 파티는 화려했다. 거실엔 값비싼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층고가 높은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요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정혜 씨는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당하게 초종을 눌렀다. 문을 연 강 대표는 정혜 씨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 할머니, 또 소음 타령입니까? 오늘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조용히 좀 계세요. 과일 바구니라도 또 들고 온 거예요? 강 대표가 비아냥거리며 정혜 씨를 밀어내려던 찰나 거실 안쪽 소파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 파티의 주인공이자 강 대표가 신처럼 모시는 숙부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인 김종태였다. 선생님? 박정혜 선생님 아니십니까? 김 회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구두를 신은 채 대리석 바닥을 달려 나와 정혜 씨 앞에 섰다. 강 대표는 샴페인 병을 든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김 회장은 정혜 씨의 두 손을 덥석 맞잡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선생님, 제가 평생을 수소문했는데 여기서 뵙다니요. 고등학교 시절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내던 저에게 몰래 등록금을 봉투에 넣어주셨던 그 박 선생님 맞으시죠? 거실에 모여있던 정재계 인사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 대표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김 회장은 정혜 씨를 거실 가장 상석으로 모셨다. 정혜 씨는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 강 대표가 내놓은 최고급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종태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내 눈시울이 뜨겁구나. 그런데 내 조카님이 참 대단하시더구나. 사업가로서의 배포가 어찌나 큰지 아래층에 사는 이 늙은 스승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활기차게 사시더군. 정혜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실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위엄이 있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며 조카를 향했다. 강 대표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뭐라? 내가 감히 내 은사님께 무례를 범했단 말이냐? 내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내가 뭐라고 했느냐? 사람에 대한 예우가 먼저라고 하지 않았더냐? 김 회장의 호통이 샹들리에를 울렸다. 강 대표는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떨어뜨릴 뻔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파티에 참석했던 투자자들은 수군거리며 강 대표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정혜 씨는 무릎을 꿇은 강 대표를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강 대표, 자네가 내게 그랬지? 시끄러우면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런데 어쩌나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자네의 그 요란한 웃음소리도 이제 내 소설에 아주 흥미로운 소재가 될 것 같네. 제목은 금방 부서질 모래성 위의 광대가 어떨까 싶군. 강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 회장은 그 자리에서 강 대표에게 약속했던 모든 투자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선언했다. 무례함의 대가는 가혹했다. 그가 자랑하던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한순간에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파티장을 나서는 정혜 씨의 뒤로 김 회장이 정중히 따라 나와 배웅했다. 정혜 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잔뜩 겁에 질린 강 대표를 향해 인자하지만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예의를 잃은 젊은 세대에게 건네는 어른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다. 이제 위층은 거짓말처럼 고요해졌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창밖의 달빛은 여전히 밝았고 그녀의 원고지 위에는 이제 새로운 정의의 문장들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조 회장의 고함으로 시작되곤 했다. 은퇴 전 중견기업의 임원을 지냈다는 그는 입주민 대표 회장직을 마치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옥좌쯤으로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다듬어진 조경수를 지팡이로 툭툭 치며 순찰을 돌았고 경비원 박 씨의 복장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냈다. 이봐, 박 씨. 내가 군대 있을 때 자네 같은 고문관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 똑바로 서. 이 소나무 가지가 왜 이래? 내 눈에 거슬리면 당장 베어버리라고 했지. 조 회장의 서슬 퍼런 서슬에 수십 년 된 낙낙장송 한 그루가 결국 잘려나갔다. 주민들은 그 소나무가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내어주고 겨울이면 푸른 절개를 보여주던 단지의 상징임을 알았지만 조 회장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와 그가 가진 인맥이 두려워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 조 회장은 입만 열면 구청장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는 이름을 들먹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그의 발소리만 들어도 사색이 되었다. 정혜 씨는 베란다 너머로 잘려나간 소나무의 밑동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무에 잘린 단면에서 흘러나오는 송지는 마치 소나무의 눈물처럼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돋보기를 고쳐 쓰고 책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제자를 부르지도 누군가의 배경을 빌리지도 않기로 했다. 정혜 씨는 작가였다. 작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의 영혼을 꿰뚫는 문장의 칼날이었다. 정혜 씨는 며칠간 조 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그가 누구에게 비굴하게 굴고 누구에게 강하게 나오는지, 그가 평소 즐겨 쓰는 단어와 비뚤어진 자부심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파트 게시판과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단지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의 연재 소설을 올리기 시작했다. 소설은 아주 세밀한 묘사로 시작되었다. 주인공은 은퇴 후 자신의 거실을 집무실이라 착각하며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아침마다 낡은 완장을 차고 단지를 돌며 살아있는 것들을 괴롭히는 취미가 있었다. 정혜 씨는 조 회장이 소나무를 베어낼 때 지었던 그 탐욕스러운 표정, 경비원의 자존감을 짓밟을 때 내뱉었던 비릿한 갈에 섞인 목소리를 장면 하나하나가 눈앞에 그려지도록 치밀하게 묘사했다. 그는 자신이 아파트의 주인이라 믿었으나 사실은 가장 외로운 섬이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실은 조롱의 침묵이었다는 것을 그는 거울을 볼 줄 몰랐기에 알지 못했다. 그가 벤 것은 나무가 아니라 이웃들이 그에게 품었던 마지막 일말의 존경심이었다. 소설은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익명의 작가가 쓴 글 속의 인물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엘리베이터에서 조 회장을 마주치는 주민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의 두려움 섞인 시선이 아니라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을 구경하는 아이들처럼 묘한 동정심과 비웃음이 섞인 시선이었다. 참다 못한 조 회장이 정혜 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박정희, 당신이지? 이따위 저질 소설로 나를 모욕한 게 당신 맞지? 정혜 씨는 단아한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소설을 썼을 뿐입니다. 혹시 그 소설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학은 거울과 같아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마련이지요. 정혜 씨는 태블릿 PC를 들어 조 회장에게 소설의 마지막 챕터를 보여주었다. 거기엔 조 회장이 소나무를 베어버린 진짜 이유 자신의 거실, 조망권을 방해한다는 사소하고 치졸한 욕심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있었다. 또한 그가 구청장을 들먹이며 했던 압박들이 사실은 허풍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도 주석으로 달려 있었다. 회장님, 사람들은 이제 당신의 고함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제 소설의 다음 장이 어떻게 채워질지 기대하고 있지요. 무례함은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당신이 얼마나 겁쟁이인지를 증명하는 소음에 불과하니까요. 조 회장은 말을 잃었다. 그는 정혜 씨의 서늘한 기품과 논리 앞에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위라는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조 회장은 자진해서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정혜 씨의 제안으로 어린 소나무 묘목 한 그루가 심어졌다. 정혜 씨는 다시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이제 단지의 아침은 고함 대신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로 채워졌다. 그녀는 펜을 들어 원고지에 마침표를 찍었다. 진짜 사자는 포효하지 않아도 숲을 다스린다.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고막을 찢는 듯한 배기음이 울려 퍼졌다. 갓 30을 넘겼다는 강 대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바꾸며 자신의 성공을 과시했다. 그날도 그는 한정판 스포츠카를 주차구역 2칸에 걸쳐 비스듬히 세워두고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흔들며 나타났다. 이봐요, 노인네. 차 긁히면 할머니 연금으로도 못 갚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다니쇼. 강 대표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정혜 씨를 밀치듯 지나치며 내뱉었다. 경비원 박 씨가 달려와 주차 규정을 설명하려 하자 강 대표는 귀찮다는 듯 바지 주머니에서 구겨진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툭 던졌다. 자, 이걸로 담배나 사 피우고 입 좀 다무세요. 4시간당 가치가 얼마인지 알면 감히 주차니 뭐니 입도 못 댈 텐데 말이야. 안 그래요, 할머니? 바닥에 떨어진 지폐가 바람에 풀풀 날렸다. 박 씨의 얼굴은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주위의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았다. 정혜 씨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바닥에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워 먼지를 털어낸 뒤 강 대표의 화려한 외투 주머니에 다시 꽂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주는 스승처럼 부드럽고도 단호했다. 젊은이, 돈은 주머니 속에 있을 때나 가치가 있는 법이라네. 바닥에 떨어지면 그건 그냥 발에 치이는 더러운 종이일 뿐이지. 자네의 시간당 가치가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자네 인격의 가치는 이 종이 한 장보다 가벼워 보이는구먼. 강 대표는 코웃음을 치며 정혜 씨를 비웃었다. 할머니 소설이나 쓰시더니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요즘 세상은 돈이 곧 인격이고 법이에요. 내가 이번에 우리 아파트 사람들 대상으로 대박 투자 상품 하나 런칭할 건데 그때 배 아파서 울지나 마쇼. 정혜 씨는 그가 말한 투자 상품이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서재에서 AI 분석 도구를 켰다. 강 대표가 SNS와 커뮤니티에 올린 화려한 수익률 인증샷, 그가 운영한다는 골드 인베스트의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가 모집하려 하는 사모펀드의 약관을 샅샅이 파헤쳤다. 정혜 씨의 제자 중 한 명인 금융감독원의 베테랑 조사관이 조용히 정보를 보탰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실체 없는 유령 회사를 앞세운 전형적인 폰지 사기다 단계 금융사기였다. 며칠 뒤 아파트 대회의실에서 강 대표의 자산관리 세미나가 열렸다. 그는 금색 명함을 뿌리며 주민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열을 올렸다. 현혹된 몇몇 주민들이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찰나 회의실 뒷문이 열리며 정혜 씨가 등장했다. 그녀는 단아한 남색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작은 태블릿 PC 하나를 들고 있었다. 강 대표님, 강연이 아주 흥미롭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집필 중인 소설 신기루를 파는 소년의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 의문이 생겨서요. 대표님이 자랑하시는 그 해외 채권 실은 3년 전 파산한 페이퍼 컴퍼니의 것 아닙니까? 강 대표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뭘 안다고 아는 척이야. 이거 영업 방해로 고소할 줄 알아요. 정혜 씨는 여유롭게 웃으며 태블릿 PC의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강 대표가 그동안 숨겨왔던 조작된 수익률 그래프와 실제 계좌 잔액, 그리고 그가 세금 체납으로 수차례 독촉을 받은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소설가라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는 믿지 않습니다. 대표님의 수익률은 문학적으로 봐도 너무 허구성이 짙군요. 아, 그리고 아까 던지셨던 그 5만 원권들. 지폐번호가 연속된 신권이더군요. 대표님의 법인 계좌에서 오늘 아침 인출된 돈이던데 혹시 주민들의 돈을 받기도 전에 미리 투자금을 세탁해서 쓰려던 건 아니겠지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정혜 씨가 미리 연락해둔 경제 전문 기자들과 경찰들이 회의실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 대표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출입구는 분노한 주민들과 경찰에 의해 봉쇄된 뒤였다. 도망가는 뒷모습조차 제 소설 속 악당과 판박이시군요. 젊은이, 돈으로 사람의 입은 잠시 막을 수 있어도 진실을 보는 사람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는 법이라네. 강 대표는 결국 수천억대 사기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가 자랑하던 슈퍼카는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견인되었고 주차장의 두 칸은 다시 평화로운 빈자리가 되었다. 정혜 씨는 다시 조용한 자신의 거실로 돌아와 찻잔을 들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녀의 원고지 위에는 새로운 문장이 새겨지고 있었다. 진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타인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의 무게에서 결정된다. 아파트 단지 상가 귀퉁이, 사계절 내내 꽃향기가 끊이지 않는 작은 공간이 있다. 그곳의 주인은 주인공 정혜 씨와 이름이 똑같은 꽃집 정이었다. 두 정혜 씨는 성격도 살아온 궤적도 달랐지만 서로를 부르는 그 다정한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 누구보다 단단하게 얽혀 있었다. 작가 정희가 서늘한 이성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자라면 꽃집 정희는 부서진 마음들의 향기를 입혀 보듬는 따뜻한 정원사였다. 어느 눅눅한 오후 꽃집 정희가 엉망이 된 몰골로 작가 정희의 집 문을 두드렸다. 평소 단정하게 쪽진 머리는 풀려 있었고 꽃을 만지느라 늘 흙이 묻어있던 앞치마는 여기저기 찢겨 있었다. 무엇보다 작가 정희의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친구의 눈가에 맺힌 굴욕의 눈물이었다. 정희야, 무슨 일이니? 누가 우리 고운 정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연인즉슨 친구 정희의 먼 친척이자 소문난 자산가인 오 여사가 꽃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갔다는 것이었다. 오 여사는 자신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자 평소 검소하게 살며 꽃집을 운영하는 친구 정희에게 내 기운이 안 좋아서 우리 집안이 망조가 들었다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다. 급기야 친구가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을 담아 10년 넘게 애지중지 키워온 희귀, 난초 화분들을 지팡이로 닥치는 대로 깨트리고 사라졌던 것이다. 내가 못나서 그런 소리를 듣나 봐. 그 여자는 돈도 많고 기세가 당당해서 난 한마디도 못했어. 내 소중한 꽃들이 다 짓밟혔어. 친구 정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작가 정희는 친구를 품에 안고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서늘한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작가 정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권력을 휘두른 적이 없었으나 자신의 소중한 분신이 짓밟히는 꼴은 도저히 묵고할 수 없었다. 정희야, 고개 들어라. 꽃을 꺾은 사람은 그 향기가 아니라 가시에 찔리게 되는 법이란다. 내가 그 오여사라는 분의 기운을 아주 제대로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바꿔주마. 작가 정희는 즉시 윗집 청년강 대표 사건 이후 정혜 씨의 충실한 조력자가 된 매니저를 호출했다. 그녀는 오 여사가 평소 상류층 사교 모임과 명품 경매에 목숨을 걸며 자신의 교양을 과시하기 위해 안달이 난 인물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정혜 씨는 이번에 새로 출간될 소설의 VVIP 특별 독독회라는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오 여사에게 직접 정갈하게 쓴 초대장을 보냈다. 귀하의 고매한 품격을 이번 작품의 영감으로 삼고 싶다는 감언이설을 덧붙여서 말이다. 허영심의 눈이 먼 오 여사는 자신이 국민 작가의 뮤즈라도 된 양. 기세등등하게 낭독회에 나타날 것이 분명했다. 낭독회 전날 밤 작가 정희는 서재에 불을 끄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가 잃어버린 꽃들의 슬픔과 오 여사가 내뱉은 비릿한 말들을 문장으로 치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무례한 자의 영혼을 발가벗기는 문학적 해부도였다. 그녀는 원고지 한 장 한 장에 분노를 정제하여 담았다. 정희야, 내일은 내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날이 될 거야. 작가 정희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이름이 같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명예가 곧 다른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뜻이었다. 작가 정희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를 오직 친구를 지키기 위한 방패로 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 씨는 평소보다 더 단호하게 비단 한복에 고름을 맸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인자한 노인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운 고독하고도 강인한 사자의 형상이었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고 무례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강남의 한 유서 깊은 갤러리. 은은한 조명이 고가의 미술품들을 비추고 클래식 선율이 낮게 깔린 그곳은 이른바 상류층이라 자부하는 이들의 사교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작가 정혜 씨의 신작 출간 기념 VVIP 낭독회라는 타이틀은 그 자체로 거대한 권력이었다. 초대장을 받지 못한 이들은 안달이 났고 초대장을 손에 쥔 이들은 그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며 정장을 갖춰 입고 모여들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오 여사였다. 그녀는 목에 굵은 진주 목걸이를 3겹이나 두르고 한여름임에도 어깨에는 얇은 밍크쇼를 걸친 채 거들먹거리며 입장했다. 자신의 친척인 꽃집 정희를 짓밟고 온 지 불과 사흘 만이었다. 오 여사는 자신이 정혜 씨 같은 국민 작가의 뮤즈이자 특별한 지인으로 초대받았다는 착각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연신 명함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작가님이 저를 꼭 모셔야 한다고 어찌나 간곡히 청하시던지. 사실 우리 집안이 좀 예술가적 기질이 있거든요. 작가님이 제 품격을 소설의 영감으로 삼으셨다나 뭐라나. 오 여사의 허풍에 주변 사람들은 부러움 섞인 눈길을 보냈다. 잠시 후 장내의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무대 중앙에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단아한 쪽빛 비단 한복을 입은 작가 정혜 씨가 미끄러지듯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의 손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두툼한 원고 뭉치가 들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신작 가시돋친 장미의 최후를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이 소설은 제가 최근에 목격한 가장 추악한 인간의 민낯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서늘했다. 오 여사는 맨 앞 좌석에 앉아 우아하게 박수를 쳤지만 소설의 첫 문장이 낭독되는 순간 그녀의 손동작은 멈췄다. 그 여자는 금칠한 그릇에 오물을 담아 먹는 줄도 모르고 거들먹거렸다. 남의 꽃밭을 짓밟으며 자신의 정원이 아름답길 바랐던 그녀의 무식함은 사실 가난한 통장 잔고보다 더 처참한 영혼의 결핍이었다. 그녀는 10년 넘게 정성으로 키운 이웃의 난초를 지팡이로 깨부수며 그것이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액막이라 믿는 미신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장내에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소설 속 묘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오 여사가 꽃집 정희에게 퍼부었던 기운이 안 좋다, 망조가 들었다는 비릿한 대사들이 작가 정혜 씨의 단호한 음성을 통해 낭독될 때마다 좌중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맨 앞줄의 오 여사에게 꽂히기 시작했다. 오 여사의 얼굴은 붓다 못해 검게 타들어갔다. 정혜 씨는 낭독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 여사가 꽃집 바닥에 침을 뱉고 나가는 뒷모습, 그리고 깨진 화분 조각 위에서 울고 있던 친구 정희의 눈물까지 장면 하나하나가 눈앞에 그려지도록 처절하게 묘사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타인의 정성을 짓밟은 대가로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회적 가면이 벗겨지는 치욕을 당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오 여사가 아니라 화분 파괴자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무덤을 자신의 지팡이로 판 셈이지요. 마지막 문장이 끝나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오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었다. 주변에서 세상에 저 여자가 그 주인공인가 봐, 정말 천박하네 하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교계의 여왕을 꿈꿨던 그녀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 여사가 도망치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정혜 씨가 마이크를 잡고 우아하게 덧붙였다. 오 여사님 가시려나요? 제가 후기에는 실명과 함께 실제 사례라고 명시할 예정인데 혹시 수정하고 싶은 대목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하시지요. 아 참. 제 친구 정희가 잃어버린 그 난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더군요. 법적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시겠습니까? 오 여사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다. 그녀의 눈물은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화려한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비참함이었다. 작가 정혜 씨는 그녀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대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꽃집 정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낭독회가 끝난 뒤 오 여사는 꽃집
정희가 입은 피해의 10배를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갤러리를 빠져나갈 수 있었다. 작가 정혜 씨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다. 정희야, 이제 내 꽃집에 다시 봄이 올 거야. 이름이 같다는 건 한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뿌리가 되어준다는 뜻이란다. 두 정혜 씨는 쏟아지는 달빛 아래서 나란히 걸었다. 한 명의 사자가 포효했고 한 명의 정원사는 다시 꽃을 심을 용기를 얻었다. 영국 런던의 아침은 자욱한 안개와 함께 시작되었다. 템스강 변의 유서 깊은 도서관 강당,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도서전의 부대 행사인 올해의 시니어 작가 특별 대담이 열리는 곳이었다. 정혜 씨는 대기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살폈다. 은은한 옥빛이 도는 비단 한복 저고리에 짙은 먹색. 치마를 받쳐 입은 그녀의 모습은 안개 낀 런던의 풍경 속에서 고고하게 피어난 한 송이 매화 같았다. 선생님, 긴장 안 되세요? 저기 앉아있는 평론가들이 보통 독설가들이 아니래요. 특히 저 가운데 앉은 줄리안이라는 사람은 동양 문학을 아주 낮게 평가하기로 유명하다던데요. 수행원으로 동행한 윗집 청년이 연신 땀을 닦으며 속삭였다. 정혜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긴장이라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저 평론가의 나이보다 곱절은 많단다. 문학은 머리로 쓰는 게 아니라 삶으로 쓰는 것이니 내 삶을 당당히 보여주면 그뿐이지. 대담이 시작되자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줄리아는 팔짱을 낀 채 거만한 자세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정혜 씨의 소설 은퇴한 사자의 미소 번역본을 툭 던지듯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작가님, 한국의 좁고 답답한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복수극이 과연 세계 문학의 보편적인 가치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구의 대서사시나 철학적 담론에 비하면 노인들의 사소한 감정 싸움은 그저 가십거리에 불과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것이 한국 문학의 한계는 아닙니까? 통역사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무례한 질문이었다. 장내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정혜 씨의 반응을 살폈다. 정혜 씨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줄리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관찰자의 그것이었다. 줄리안 씨, 당신의 질문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군요. 당신의 오른쪽 정장 소매 끝에 묻은 아주 작은 갈색 얼룩이 보입니까? 아마 오늘 아침 급하게 오느라 흘린 홍차 자국이겠지요. 당신은 거창한 철학을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일상에 묻은 얼룩 하나는 보지 못하는군요. 장내에 나직한 웃음과 술렁임이 번졌다. 줄리아는 당황하며 소매를 감췄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문학은 구름 위에 신전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 홍차 얼룩 같은 일상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당신이 무시하는 한국의 아파트는 사실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관계의 축소판입니다. 영국의 대저택이든 한국의 아파트든 사람의 외로움과 무례함은 같은 냄새가 납니다. 제가 쓴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소매에 묻은 얼룩을 스스로 닦아낼 기회를 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문학의 가장 높은 보편성입니다. 정혜 씨는 이어서 한국의 전통 포크 가요 가사 한 구절을 인용하며 연설을 마쳤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이 꽃의 숙명이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품격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강당 뒤편에서부터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오만했던 줄리안조차 멍하니 정혜 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뼉을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동양에서 온 노 작가가 보여준 삶의 깊이에 대한 경애였다. 행사가 끝난 뒤 백발의 영국 할머니 한 분이 정혜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의 글을 읽고 평생 참아왔던 제 삶의 응어리를 글로 써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정희. 정혜 씨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삭였다. 글은 마음을 세탁하는 가장 깨끗한 물이랍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꼭 시작해보세요. 그날 저녁 정혜 씨는 템스강 변을 걸으며 한국에 있는 단짝 친구 꽃집 정희에게 편지를 썼다. 정희야, 런던의 안개 속에서도 내가 가꾼 장미 향기가 나는 것 같구나. 여기 사람들도 우리 이름이 가진 빛을 알아보기 시작했어. 곧 돌아가마.
우리 아파트 정원에서 차 한잔 하자꾸나. 사자의 포효는 런던의 안개를 걷어내고 전 세계 독자들의 가슴속에 정이라는 이름을 깊이 각인시켰다. 런던에서 귀국한 정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화화 제안이었다.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 소위 거장이라 불리는 한 감독. 그는 정혜 씨의 아파트를 직접 찾아왔지만 그의 태도는 손님이라기보다 검열관에 가까웠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젖은 우산을 아무데나 던져두고는 정혜 씨가 내온 찻잔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태블릿 PC를 펼쳤다. 박 선생님, 소설은 잘 읽었습니다만 영화는 결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요즘 관객들은 이런 잔잔한 노인네들 복수극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각색을 좀 했습니다. 주인공 할머니가 사실은 전직 특수요원 출신 킬러였다거나 마지막에 아파트를 통째로 폭파하는 식의 자극적인 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해외 수출도 되고 그림이 살거든요. 한 감독은 자신의 화려한 필모그래피를 나열하며 정혜 씨의 원작을 난도질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혜 씨가 70평생 갈고 닦은 문장들의 결을 지루한 설명이라 치부했고 인물들의 세밀한 심리 묘사를 늘어지는 신이라며 가위질했다. 정혜 씨는 조용히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깊고 고요했다. 감독님, 제 소설의 핵심은 일상의 온기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사람의 마음이 식는 일이지요. 킬러가 아니어도 평범한 할머니의 펜 끝이 때로는 총구보다 더 매서울 수 있다는 걸 모르시나요? 한 감독은 코웃음을 쳤다. 선생님, 예술은 예술가가 만드는 겁니다. 원작자는 그저 소재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촬영 현장은 전쟁터고 제 앵글이 곧 법입니다. 그는 촬영을 강행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장 상인들을 엑스트라로 부르면서 표정이 너무 촌스럽다, 가난한 냄새가 나니 뒤로 빠져라며 모욕을 줬고 경비원 박 씨를 소품처럼 취급하며 비하했다. 정혜 씨는 이번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윗집 청년과 꽃집 정희를 불렀다. 정희야, 감독이 놓치고 있는 그 진짜 표정들을 좀 담아다오. 며칠 뒤 대규모 투자자들이 모인 영화 제작 발표회 및 투자자 시사회 날이 왔다. 한 감독은 자신이 편집한 화려한 액션 예고편을 상영하려 기세등등하게 무대에 올랐다. 바로 그때 정혜 씨가 우아하게 손을 들었다. 감독님, 그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기 전에 제가 직접 만든 5분짜리 단편 영상을 먼저 보여드려도 될까요? 투자자분들께 이 영화가 가져야 할 진짜 영혼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요. 화면이 켜지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영상 속에는 한 감독이 무시했던 시장 상인들이 팔을 다듬으며 짓는 주름진 미소, 802호 민준이가 정혜 씨에게 건넨 서툰 쿠키, 그리고 비오는 날 경비원 박 씨가 빗물을 쓰는 소리가 감각적인 공기와 배경음과 함께 흘러나왔다. AI 기술을 활용해 정혜 씨가 직접 편집한 영상은 어떤 특수 효과보다도 강렬하게 보는 이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투자자 여러분, 영화는 비싼 카메라로 찍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찍는 겁니다. 한 감독님의 앵글 속에는 기술만 있고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일도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이웃의 숨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투자자들은 술렁였다. 한 감독이 준비한 예고편은 정혜 씨의 5분 영상 앞에서 순식간에 천박한 소음으로 전락했다. 투자 책임자는 그 자리에서 한 감독의 기획안을 반려했다. 박 선생님의 감수가 없는 시나리오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무대 뒤로 쫓겨온 한 감독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정혜 씨를 노려보았다. 당신이 내 커리어를 망쳤어. 소설가가 뭘 안다고 감히 내 연출을 평가해. 정혜 씨는 그에게 다가가 낡은 만년필 한 자루를 건넸다. 감독님, 화려한 조명을 끄고 이웃의 얼굴을 먼저 관찰해 보세요. 당신의 카메라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지 당신의 오만을 과시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이 펜으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한 문장이라도 적어보신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영화가 시작될 겁니다. 한 감독은 할 말을 잃고 펜을 쥔 채 주저앉았다. 정혜 씨는 다시 관객석으로 돌아가 친구 정희의 손을 잡았다. 정희야, 이제 우리 이웃들의 진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겠구나.
렌즈보다 더 밝은 건 사람의 진심이란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분수대 앞 꼿꼿한 풍채를 지닌 한 노신사가 정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형안만은 예리하게 살아있는 그는 정혜 씨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품에 소중히 안고 있었다. 50년 전 가난한 문학도였던 정혜 씨와 함께 원고지를 채우며 사랑과 예술을 논했던 대학 동창 명준이었다. 정희야, 오랜만이구나. 내 문장은 여전히 정갈하고 내 눈빛은 여전히 세상을 품고 있네. 정혜 씨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반세기 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것은 지독한 가난도 마음의 변심도 아니었다. 당시 동기 중 가장 재능이 뛰어났던 정혜 씨를 시기했던 과대표. 강식의 비열한 이간질과 조작된 소문 때문이었다. 명준은 오해를 남긴 채 유학길에 올랐고 정혜 씨는 홀로 남아 그 상처를 문장으로 달래며 살아왔다. 명준은 정혜 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정희야, 조심해야 해. 강식이가 지금 영화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강 회장이 되어 있더구나. 그자가 이번 내 영화 제작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내 소설이 실은 50년 전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구나. 강식은 과거에도 정혜 씨의 습작 노트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제 와서 정혜 씨의 눈부신 성공을 시기하며 그녀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창작의 순수성을 더럽히려 하고 있었다. 그는 언론에 가짜 증거들을 뿌리며 정혜 씨를 표절 작가로 몰아세울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정혜 씨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준을 데리고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거기엔 50년 전 명준과 주고받았던 손때, 묻은 편지들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힌 습작 원고 뭉치가 타임캡슐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명준아, 나는 소설가란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믿지 않지만 종이 위에 새겨진 진실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지. 며칠 뒤 강식이 주최한 영화인의 밤 행사장. 그는 거만한 자세로 단상에 올라 정혜 씨의 도덕성을 비난하며 영화 제작 중단을 선언하려 했다. 바로 그때 정혜 씨가 명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당당하게 입장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50년 전 대학 축제 때 입었던 것과 비슷한 단아한 개량 한복 차림이었다. 강식 씨, 아니 강 회장님. 50년 전에도 제 원고지를 탐내더니 아직도 그 고약한 버릇을 못 고치셨군요. 여기 당신이 내 원고를 훔쳐갔을 때 명준 씨에게 보냈던 그 참외록 같은 편지. 기억나시나요? 정혜 씨는 빛바랜 편지 한 장을 우아하게 들어보였다. AI 기술로 복원된 당시의 필적과 편지. 봉투의 소위는 강식의 거짓말을 단번에 무력화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특히 편지 속에는 정의의 재능이 두려워 잠시 눈이 멀었다는 강식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좌중은 술렁였고 강식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50년 만에 마주한 진실 앞에 그는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다. 명준은 정혜 씨 곁에 서서 단호하게 덧붙였다. 강 회장, 진실은 오래된 책갈피 사이에 끼어 있어도 언젠가는 빛을 보는 법이라네. 자네의 그 비겁한 욕심이 이제야 마침표를 찍게 되었군. 강식은 그 자리에서 몰락했고 정혜 씨의 영화는 전 국민의 응원 속에 무사히 제작에 들어갔다. 명준은 정혜 씨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비췄지만 정혜 씨는 인자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명준아, 우리는 이미 각자의 인생이라는 소설을 70장 넘게 써온 사람들이야. 이제 와서 문장을 합치기보다 서로의 남은 페이지를 응원하는 가장 충실한 독자로 남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 아니겠니? 정혜 씨는 명준과 함께 꿈꾸는 시니어 문학상을 제정하기로 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준 문학이 이제는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첫사랑이라는 설렘은 그렇게 우아한 연대로 승화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혜 씨는 서재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시원하게 뺨을 스쳤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50년 전의 상처가 이제야 깨끗하게 아물어 원고지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문장들이 흐르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아파트 단지에 다시 한번 거센 풍랑이 일기 시작했다.
단지 한복판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벼틀 쬐던 낡은 공터를 헐고 수익성 높은 고층 상가를 짓겠다는 건설업자 배 사장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돈을 앞세워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위조하고 공터를 지키려는 이들을 향해 시대의 흐름을 모르는 노인네들이라며 비하를 일삼았다. 특히 그는 꽃집 정의가 공터 구석에 정성껏 갖고 온 야생화 단지를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곳은 꽃집 정의가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꽃들을 옮겨 심어 10년 넘게 자식처럼 돌봐온 그녀의 영혼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이봐요, 꽃집 정혜씨. 이까짓 풀떼기가 돈이 됩니까? 여기 상가 들어서면 당신 꽃집도 권리금이 붙을 텐데 적당히 고집 피우고 도장 찍으시지. 안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저 잡초들 싹 다 갈아엎어 버릴 거니까. 배 사장의 무례한 언사에 꽃집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작가 정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친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배 사장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아파트 동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한 위엄이 있었다. 배 사장님, 당신이 무시하는 이 풀떼기를 가꾼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같은 정의입니다. 제 친구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제 문학의 뿌리를 모독하는 것이며 이 아파트가 지켜온 마지막 인간성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내 친구 정희의 꽃 한 송이라도 건드리는 날엔 당신의 그 부도덕한 사업 계획서는 전 국민의 베스트셀러 악행록에 기록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작가 정희는 그날 밤 자신의 모든 역량과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 전체에 사자의 정원 지키기 낭독회 초대장을 돌렸다. 런던에서 돌아온 국민 작가의 호소에 주민들은 하나둘 공터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배 사장이 동원한 용역 인부들과 포크레인이 굉음을 내며 공터로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고함이나 몸싸움이 아니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두 정혜 씨를 중심으로 둥글게 스크럼을 짜고 앉아 작가 정희가 쓴 꽃을 꺾는 자는 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수필을 조용히 낭독하는 장엄한 광경이었다. 배 사장님, 당신이 지으려는 건물이 이 사람들의 마음보다 높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평당 가격을 계산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나누는 인사 한마디의 무게를 계산합니다. 이 공터는 당신의 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이 머무는 정원입니다. 낭독 소리는 포크레인의 엔진 소리를 압도했다. 정혜 씨의 문장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빌려 거대한 파도가 되었고 배 사장은 난생 처음 마주하는 품격 있는 저항 앞에 할 말을 잃었다. 특히 정혜 씨가 미리 준비한 법적 위조 동의서 증거물들이 현장에 나타나자 배 사장은 결국 사업권을 포기하고 도망치듯 단지를 떠났다. 마침내 공터는 상가 대신 주민 모두가 쉴 수 있는 두 정의의 정원으로 공식 명명되었다. 꽃집 정희는 그곳에 사계절 내내 지지 않는 꽃들을 심었고 작가 정희는 그 꽃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이웃들의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새로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정희야, 고맙다. 내 덕분에 내 꽃들이 그리고 내 추억이 살았어. 아니야, 정희야. 내 꽃들이 향기를 내뿜어준 덕분에 내 문장에 비로소 생기가 도는걸. 우리 이름이 같아서 참 다행이다. 그치? 두 정혜 씨는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이름이 같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가장 소중한 거울이자 버팀목이라는 뜻이었다. 노을 지는 아파트 정원 한 명의 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고 한 명의 정원사는 다시 꽃을 피워냈다. 그들의 뒤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번져나갔다.